코스모스 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에 우주의 바다에 진수되었다. 보이저 2호는 화성 궤도를 커다란 홀을 그리면서 통과하고 소행성대를 지난 후 목성권에 접근했다. 그리고 목성과 목성의 14개 남짓한 위성들을 한 줄로 꿰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보이저 2호가 목성 곁을 지날 때 목성은 보이저를 가속시켜서 토성을 근거리에서 통과할 수 있는 길목으로 보이저를 슬쩍 밀어넣었다. 토성 중력의 도움으로 보이저는 다시 천왕성을 향해 힘차게 달리게 된다. 천왕성을 지나 해왕성을 뒤로하면 보이저는 태양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 후에는 별들 사이의 광막한 바다를 영원히 떠돌아다녀야 할 새로운 운명이 보이저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다. 인류는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으면서 지구의 모든 곳을 탐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래서 유럽의 대여섯 국가들에서 대규모 함대를 세계 곳곳으로 용감하게 파견하기 시작했다. 물론 함대마다 그 모험의 동기는 다양했다. 분수에 넘치는 야망, 재화에 대한 탐욕, 국가적 자존심과 국가 간의 경쟁심, 종교의 맹목적 광신, 죄수의 대량 사면, 과학적 탐구심의 발동, 모험에 대한 심한 갈증, 스페인의 스트라레마두라 지방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서 우리는 탐험대를 유럽 밖으로 내밀었던 압력의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항해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구를 하나로 묶고 지역주의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여 인류를 하나의 종으로 통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무엇보다도 행성 지구와 인류 자신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네덜란드 공화국 동인도 회사는 세계 곳곳에 오지로 선단들을 파견하고 거기에서 희귀 물품을 구해다가 비싼 값을 받고 유럽에 되팔아 많은 이문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탐사 항해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생명선이었다. 항해 일지와 항해의 도는 국가 비밀로 분류됐으며 수많은 배들이 국가의 비밀 지령을 받고 출항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인들은 세계 도처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그 결과 북극해에 있는 바렌츠 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니아와 같이 네덜란드인 선장의 이름을 딴 지명들이 지구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탐험 항해는 본국의 경제 교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해상 교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엄청난 것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 속에서는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과학적 탐구의 욕망, 미지 세계와 그곳의 동식물을 발견하고자 하는 호기심,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탐험을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역사상 네덜란드가 그때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는 없었다. 지혜와 꾀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이 작은 나라의 외교 노선은 철저한 평화 정책이었다. 그들은 정통에서 벗어난 사조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다. 마치 1930년대에 나치에게 쫓겨난 유럽 지식인들이 대거 망명해오는 바람에 톡톡히 덕을 보았던 미국처럼 온갖 검열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던 당시의 유럽 지성인들에게 네덜란드는 문자 그대로 이상향이었다. 그래서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아인슈타인이 존경에 마지 않았던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의 안식처일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수학사에서 한 획을 그은 데카르트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페인, 해밀턴, 애덤스, 프랭클린, 제퍼슨과 같이 철학적 성향의 혁명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정치학자 존 로크에게도 네덜란드는 안식처였다.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수학자들이 홀란드라는 땅에 그때처럼 넘쳐났던 시대는 아마 없을 것이다. 당시의 네덜란드 공화국은 렘브란트, 베르메스, 프란스 할스 같은 걸출한 화가들과 현미경을 발명한 레베누크, 국제법의 창시자 크로티우스,
빛의 굴절 법칙을 발견한 스넬 같은 사람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다.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네덜란드의 전통에서 라이덴 대학교는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고문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강요받던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에게 교수직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네덜란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갈릴레오는 네덜란드 사람이 설계한 스파이 글라스를 개조하여 그의 첫 번째 천체 망원경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망원경을 통해 태양의 흑점, 금성의 위상 변화, 달의 운석공 그리고 목성 주위의 내 위성 등을 관측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17세기 초에 개발된 현미경과 망원경은 인간의 가시 한 개를 아주 작은 것으로 그리고 아주 큰 영역으로 각각 확장시켰다. 현재 우리가 원자핵이나 은하를 관측할 수 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뿌리가 17세기 초 네덜란드에까지 닿아 있다고 하겠다. 크리스티안 하이헌스는 유리를 직접 갈아서 천체 망원경 제작에 필요한 렌즈를 만들기를 좋아했으며 한 번은 5m 길이의 굴절 망원경을 제작했다. 그 망원경으로 그가 이룩할 수 있었던 새로운 발견들은 인류사에서 하이헌스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것이었다. 그는 에라토스테네스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의 크기를 측정한 첫 번째 인물이며 금성이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으로 추측해본 천문학자였다. 그리고 화성의 표면 특징을 지도로 그려 남겼을 뿐 아니라 그러한 표면 특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화성의 자전 주기가 지구와 비슷하게 24시간 정도라는 것까지 측정했다. 토성이 여러 겹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그 고리가 토성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도 하이헌스였다. 타이탄도 그가 발견했다.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는 둘째로 큰 것이다. 타이탄에서 흥미진진한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생명의 기원 연구와 관련해서 크게 기대되는 연구 대상 천체이다. 그는 이러한 발견과 업적의 대부분을 20대에 이룩했으니 이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이헌스는 또한 점성술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이헌스의 업적은 사실 위에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당시 항해술의 핵심 문제는 바다에서 자신의 경도를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것이었다. 위도는 별자리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 남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낮은 곳의 별자리들을 볼 수 있으므로 위도의 결정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경도의 결정은 시간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므로 위도의 측정보다 한층 더 어려운 작업이었다. 배에 실려있는 시계는 배가 출발한 항구의 표준시를 가리킨다. 한편 태양이나 별이 뜨고 지는 것을 이용하면 배가 위치한 지방의 시간을 알 수 있다. 또한 몇몇 밝은 천체들의 천구상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천체들을 관측하면 지방시를 측정할 수 있다. 지방시와 표준시의 차이가 떠나온 항구와 현 위치의 경도 차이와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배가 있는 지점의 경도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이헌스는 일찍이 갈릴레오가 제시한 진자의 주기가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추시계를 발명했고 그것을 경도 측정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가 발명한 추시계를 항해사가 바다 한복판에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 활용했지만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쏟은 노력의 결과로 천문 관측과 과학 실험의 정확도가 그때까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되었다. 정확도의 향상이 항해용 시계의 발달을 크게 자극했던 것이다. 하이헌스는 균형을 잡아주는 나선 모양의 용수철을 발명했으며 이 용수철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시계에 이용되고 있다. 그는 역학의 발전에도 큰 공헌을 했다. 예를 들어 원심력은 그가 계산해낸 것이다. 그는 또 주사위 놀이를 연구하여 확률론에도 공헌했다. 하이헌스는 공기 펌프를 개량하여 나중에 채광 산업의 혁명을 불러왔다. 그가 발명한 요술 등은 오늘날 슬라이드 영사기의 원조이다. 그는 화약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 증기기관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의 보이저 우주선은 17세기 탐험선의 직계 후손으로서 크리스티안 하이 헌스의 과학적 전통과 상상력에 그 기원이 있다. 보이저는 별들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선이며 또한 하이 헌스가 알고 사랑에 맞지 않았던 천체들을 탐사하기 위한 탐험선이기도 하다. 보이저 1호는 갈릴레오의 위성 넷 중에서 유로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 위성들의 세세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었다. 유로파와 대면하려면 보이저 2호의 접근을 기다려야 했다. 보이저 2호의 근접 촬영 사진에서 불과 6km 규모의 작은 구조물까지 분해해 볼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유로파의 표면에서는 퍼시벌 로웰이 화성을 보고 상상했던 우나 비슷한 구조물은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은 우주 탐사선의 직접 관측으로 이러한 구조가 없다고 밝혀졌다. 그것들은 직선과 곡선이 서로 얽혀 놀라울 정도로 복잡다기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었다. 얽히고 설킨 저 검은 줄들이 주위보다 고도가 높은 산마루인지 아니면 오히려 주위보다 낮게 치마된 골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혹은 이 위성의 지각이 전반적으로 팽창 또는 수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대한 판구조 운동의 결과일까? 지구의 판구조 운동과 모종의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유로파의 그물망 구조가 나머지 세 위성의 지형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놀라운 발견의 배후에는 항시 첨단 기술이 뒷짐을 진 채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지만 발견된 사실의 분석은 결국 인간 두뇌의 몫이다. 유로파의 표면은 이러한 선들의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마치 당구공과도 같이 아주 매끈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돌 구덩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표면에 얼음이 녹으면서 충돌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표면에 보이는 많은 선들은 움푹 파인 홈이거나 갈라진 틈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선들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인류가 목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먼 미래에 이룩될 과학기술의 진전을 생각한다면 가스 구름 속을 떠다니는 거대한 풍선 속의 도시를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달이 지구를 항시 같은 면을 보이면서 공전하듯이 2호와 유로파도 목성을 향해 같은 면을 보이며 목성 주위를 궤도 운동한다. 태양계의 사실상 거의 모든 위성들이 자신의 모행성에게 늘 같은 면을 보이는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은 동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들에 서서 목성이 있는 쪽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목성이 뜨지도 지지도 않은 채 자신의 표면을 다채롭게 변화시키는 장관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목성의 위성들은 미래에 있을 인류의 탐사 계획에서 호기심의 원천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태양계가 성간 공간에 존재하는 가스와 고체 입자로부터 생성되었듯이 목성 또한 그 형성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스와 티끌이 필요했을 것이다. 태양 형성에 쓰이고 남은 그렇지만 우주 공간으로 유실되지 않은 물질의 일부가 목성의 형성에 쓰였을 것이다. 아마 목성이 이런 물질을 지금의 수십 배 정도로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다면 지금쯤 목성 내부에서도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목성은 현재와 같은 행성의 신세가 아니라 어엿한 별의 위험을 자랑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거대한 행성, 즉 목성은 별이 되려다 실패한 비운의 천체이다. 목성이 별이었다면 지금 목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거의 2배 이상을 목성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적외선 대역에서 보자면 현재의 목성은 그대로 항성이라고 취급해도 사실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빛을 방출한다. 목성이 가시광선 대역에서도 별로서 행세할 수 있다면 태양과 짝을 이뤄 하나의 쌍성계를 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 지구의 하늘에는 해가 둘이 있을 터이고
밤은 아주 보기 힘든 희귀한 현상이 되었을 것이다. 실상 우리 은하에는 이런 쌍성계가 흔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한 곳에서는 밤이 없는 세상을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여길 것이다. 목성과 보이저 1호의 만남이 있기까지 목성은 그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100만 년의 세월 동안 목성은 항상 밤하늘에서 유난히 반짝거리는 경애의 대상일 뿐이었다. 보이저가 목성과 만나던 날 저녁, 나는 제트 추진 연구소에 도착한 보이저의 탐사 기록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소로 향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부터 목성은 더 이상 그 옛날의 목성일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 목성은 연구의 대상이며 탐사의 장으로 남을 것이다. 목성과 그 위성들은 하나의 축소판 태양계를 이루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기기묘묘한 세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토성은 목성보다 약간 작다는 점만 제외하면 물질 조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성과 매우 비슷하다. 대략 10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는 토성은 다양한 색깔의 고리로 자신의 적도 부분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목성도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를 갖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만큼 두드러지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토성의 자기장과 복사 벨트는 목성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행성 고리만 본다면 토성은 목성에 비해 훨씬 더 훌륭한 장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토성도 12억 개 이상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토성의 위성들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타이탄이다. 타이탄은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대기가 아니라 상당 수준의 대기를 실제로 보유한 유일한 위성이다. 망원경을 통해 본 타이탄은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붉은색의 원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관측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붉은색 원반 위에 불규칙적으로 모양이 변하는 흰색 구름이 떠 있다고 한다. 구름의 흰색은 메탄 결정 때문인 것이 확실하지만 원반의 붉은색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타이탄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붉은색의 기원은 복잡한 유기화합물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표면 온도와 기압의 구체적 값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는 온실효과에 따른 기온 상승이라는 설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대기와 지표면에 상당한 양의 유기물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이탄은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태양계의 특별한 구성원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 역사에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발견으로 연결해줬던 수많은 탐색 항해처럼 보이저라는 이름의 우주선을 비롯한 미래의 우주 탐사선들이 타이탄에 관한 우리의 지식체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바꾸어 놓고 말 것이다. 토성의 고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고리의 입자들은 크기가 1m에 불과한 눈덩이나 얼음 조각으로 조그마한 축소판 빙산이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토성 고리의 스펙트럼을 찍어서 실험실에서 찍은 다양한 성분의 스펙트럼과 대조해 봄으로써 고리 입자의 주성분이 물로 된 얼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고리의 입자를 우주선에서 근접 촬영하려면 우주선이 입자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여줘야 한다. 우주선의 속도를 입자들의 궤도 운동 속도인 시속 72,000km에 맞춘다면 우주선이 고리 입자의 정지 위성이 되는 셈이다. 이때 비로소 입자들이 고리면에 길게 늘어선 띠가 아니라 개개의 입자로 구별되어 보일 것이다. 토성의 고리를 이루는 작은 입자들이 모두 뭉쳐서 토성 주위를 하나의 큰 위성으로 공전하면 안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토성을 가까이서 도는 입자일수록 궤도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의 내용이다. 중심 천체에 가까울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므로 안쪽 궤도의 입자들은 바깥쪽 궤도에서 도는 입자들을 앞질러 간다. 우리가 알다시피 추월선은 왼쪽이다. 물론 이것은 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그 공전 주기가 짧다는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과도 일치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토성의 고리면에서는 인접 지역이 서로 쓸리거나 또는 찢어지는 듯한 운동을 하게 되며, 따라서 인접한 궤도에서 도는 두 입자는 만났다 헤어지기를 계속한다. 고리면의 평균 회전 속도는 초속 20km에 이르는 아주 빠른 속도이지만 두 인접 입자 상대 속도, 즉 추월 속도는 아주 느려서 분속으로 고작 수 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입자들 사이의 중력은 스쳐 지나가는 두 입자를 하나로 모으려 하겠지만 이 상대 속도 때문에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인접한 두 입자 사이의 상대 속도가 무시될 정도로 작다. 그러므로 서로 들러붙어 좀 더 큰 눈송이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입자들이 토성에 그다지 가깝지만 않다면 추월로 인해서 헤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자들은 상호 중력에 따른 합병으로 덩치를 점점 키워가다가 결국 하나의 어엿한 위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토성의 고리 바깥쪽 먼 곳의 크기가 수백 킬로미터에서 거의 화성에 버금가는 타이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위성들이 자리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닐 것이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과 위성 모두가 처음에는 고리를 이루며 돌던 미세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엉겨붙어 큰 천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태양풍은 토성 궤도 저 바깥으로, 즉 태양계의 외곽지대로 나가면서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진다. 단위 넓이를 단위 시간에 지나는 태양풍 입자들의 개수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는 뜻이다. 비록 태양풍이 미풍으로 바뀐다고 해도 보이저 우주선의 계측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보이저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의 궤도 근방에서도 태양풍의 존재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보이저는 그러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한없이 부풀어 오른 태양의 대기층을 여기서도 만나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의 두세 배 정도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면 성간을 떠도는 양성자와 전자들의 압력이 오히려 태양풍의 압력을 능가하기 시작한다. 거기가 바로 태양계와 그 바깥 세상의 경계지대인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태양 제국의 국경이라는 뜻에서 이 지역에 태양권계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보이저호는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 아마 21세기 중반에는 이 태양권계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항성계에 들어서는 일이 없이 별들 사이에 펼쳐진 무한의 공간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갈 것이다. 영원히 방랑할 운명의 우주선이 별의 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엄청난 질량이 묶여있는 은하수 은하의 중심을 한 바퀴 다 돌 때쯤이면 지구에서는 이미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인류의 대항해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